그래서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의도적인 창의성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나를 한번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각자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다음에 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시냅틱스가 자주 나오죠. 이거는 그 논리는 뭐 유추법이니 뭐 은유법을 쓴다고 그러는데 생소한 거를 그 익숙하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늘 보던 익숙한 거를 생소하게 한번 그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가 가진 이 교차로 조직이나 어떤 법인 조직, 이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법인 조직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 하고 그걸 체크를 하는데 그럴 때 그 법인 조직하고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뭐 성량값을 하나 이렇게 딱 그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량값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성량값은 뭐 잘 아시다시피 6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이 그 성량값의 특성을 뭐 이렇게 말고 다르게도 관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6개의 면이 있고 가운데 부분이 움직여서 그 성냥알을 꺼내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외곽은 하드보드로 딱딱하게 돼 있어서 그 성량값을 유지하게 하고 그 성냥값과 그 가운데 것이 움직이면서 마찰이라는 것이 그런 면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성냥알들도 쭉 들어있을 거고 여러 가지 관찰을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흔히 보던 그 성냥값을 이제 한번 이렇게 생소하게 한번 관찰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억지 같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걸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6개의 면은 우리 회사에도 6개 부서가 있다. 뭐 총무부다 그 여러 가지 부서가 있듯이 그래서 6개의 면은 6개의 부서 조직에다가 비율을 해보는 거죠. 그렇고 가운데 부분이 움직인다는 거는 조직의 심장부가 이게 매끄럽지 않으면 성냥값이 안 움직일 테니까 유연하게 변화해서 잘 적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할 수 있고 하드보드라는 거는 결국은 회사 구성원의 총체적인 능력이 견실하지 못하면 그 회사가 문제가 많아지는 거겠죠. 마찰면은 회사 구성원 간에 서로 이렇게 부서 간의 협조도 잘 되고 또 같은 부서 안에서도 우리 신문관리부의 경우는 예를 들면 뭐 1조와 2조의 그런 유기적인 서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잘 돌아가고 있나를 이 전혀 생소한 것 같지만은 엉뚱한 거 아무 거에다가도 막 붙여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걸 새로운 관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 성냥알은 구성원이라면 그 성냥알이 불량이면은 성냥불이 안 켜지고 그 기능을 못 살리는 것 같이 우리 각각의 그 구성원이 능력이 저마다 이렇게 잘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만큼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가 이 회사나 어떤 조직의 사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각도 저런 각도를 다 동원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시냅틱스만 해도 또 한 권의 책이 나올 정도로 이거 각 분야에서는 또 각 지금도 다 잘 돌아가는 회사나 뭐 막론하고 저마다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공부함으로써 그 회사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하여튼 억지로라도 유추하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조직에 문제점은 없는가 하고 찾아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냅틱스 방법이 됩니다. 책에서는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게 목표에 초점화라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그 회사보다는 개인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다운 생각을 갖고 지금부터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을 수입은 작은데 막 헤프게 쓰는 부자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그렇게 돈 낭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자기 암시법이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책상 앞에다가 대통령이 되자 그럼 그 사람은 자꾸 대통령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대통령다운 그런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되죠. 유명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여러분 잘 아는 헐리우드 액션 스타고 그 지금은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돼서 뭐 대통령 꿈까지 꾸느냐 뭐 그러는 사람이 바로 이 자기 암시법을 한번 썼다는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뭐 체크리스트 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책 182, 83쪽을 여러분이 펼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뭐 공학 설계에서 주로 많이 쓴다 그러지만 어디에도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그냥 그것 집행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과학적으로 그건 정말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정말 필요한가? 그거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해야죠. 그게 다 자원의 낭비가 되고 그만큼 또 이 일에 로드를 더 주니까. 그래서 그것은 가치에 비해서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닌가. 투자를 적게 해도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많이 투자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나. 이렇게 각 회사고 각 공장이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은 없는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보다 더 좋고 더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있다면 우리가 투입을 해야죠. 그것은 필요 이상의 일을 해내지 않을 것인가. 그 장치의 일부를 제 기능을 손상하지 않고 제거할 수는 없을까. 어떤 뭐 기능에서 쓸데없는 장비들이 붙어서 그 가격을 원가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그 고객도 부담이 되고 회사도 부담이 되는 이런 거 조금 여기 책에 보시면 나오지만 뭐 이 체크리스트에서 20가지지만 뭐 그게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50가지로 늘 수도 있고 10가지로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회사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늘 자기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단히 자기를 체크하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만들려면 오늘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를 자꾸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그런 분만이 미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이걸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다 읽기는 안 읽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자꾸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저렇게 다각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소개하는 게 하포인트 회사에서 쓰고 있는 3가지 방법을 잠시 소개를 했기에 저도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뭐 낭비 제거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보다 더 전략할 수 없을까? 그래서 뭐 이 회사에서 자기네들은 작은 포장 박스, 빈 박스가 필요 없어서 그냥 쓰레기로 버렸는데 이걸 재활용하면은 그만큼 더 이득이 된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거 하나도 눈여겨서 볼 대목들이죠. 그래서 뭐 우리도 사실 신문관리부에서 이렇게 돌리고 나면 남은 신문을 수거해서 뭐 단돈 1원이라도 전략하려고 그러는 것들도 바로 우리가 지금 낭비 제거법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방법이라는 거는 이 실제로 우리가 아이디어로 이렇게 또 하나의 그 해결책으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버리는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게 맞아서 이거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니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또 버린 걸 다시 이렇게 보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개선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어떤 판단 유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끝까지 좀 이상하고 괴상한 아이디어라도 그냥 상식으로 판단해서 막 버리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하나의 버린 것조차도 다시 한번 보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골랐어야죠. 우리라는 것은 항상 부족해서 오늘 요 순간에 좋은 결정도 잘 보면 오늘은 옳았는데 내일은 옳지 않은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도 그렇고 그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부단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이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고 자기 점검이 꾸준히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한 번 잘 됐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답습하면 결국 다시 또 어느덧 새길로 빠져가지고 큰 길에서 목적지하고 관계없는 엉뚱한 길을 지금 계속 헤매는 게 우리들 흔히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고, 분리격파법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서도 그게 100점미로 더 이상 여지가 없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항상 개선의 여지는 있는 거고 결점이 따르는 거니까 그러한 결점들을, 약점과 결점들을 자꾸 꾸준히 찾아서 개선을 한다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핫포인트 회사에서 사용한다지만 그게 거기만 쓰겠습니까? 이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그 이미지네이션, 보통 상상력이라 그러고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76년 애리조나주 투산시에 있는 더블트리 모텔에서 나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배우였다. 레스토랑 안에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 당시 나는 지방신문 투산 시티즌의 스포츠 칼럼니스트로 아놀드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자매지인 이력판 잡지에 그에 대한 기사를 쓰는 임무를 맡았다. 나 역시 그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와 만나기로 한 것은 순전히 일 때문이었다. 1시간쯤 지나 나는 취재 노트를 펼쳐놓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보디빌딩을 그만두었다는데 앞으로는 뭘 할 생각인가요? 그가 마지막에 대답했다. 저는 허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될 겁니다. 나는 놀란 척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써야 했다. 왜냐하면 그의 초기 영화들이 그다지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오스트리아식 억양이나 무시무시한 근육 또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놀라움을 감추고 내친 김에 어떤 방법으로 헐리우드 톱스타가 될 거냐고 물었다. 유감스럽게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늘씬하고 균형 잡힌 몸매의 아놀드가 아니었다. 근육도 투박하고 체격도 거대한 사람이었다. 무사히 인터뷰를 마치려면 그의 포부에 수긍이라도 하는 척 해야만 했다. 보디빌딩을 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할 때처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했다.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이미 다 이룬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지만 나는 받아 적었고 그 후 그 말을 절대 잊지 않았다. 그리고 수년 동안 나는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아놀드의 이 방법을 성취욕을 북돋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내 훈련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서도 그 방법을 자주 이용하곤 했다. 꿈을 이루게 해주는 특별한 거짓말의 저자 스티븐 챈들러의 실제 이야기이다. 원하는 대로 상상하라.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이 방법은 소위 자기 암시한 방법이다. 마음속에 강력한 꿈을 심어 놓으면 그것이 동기가 되어 자연히 꿈을 이루는 행동까지 하게 되어 그래서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방법의 근본 내용이다. 지금은 헐리우드 스타 최고의 배우로 확실히 자리 잡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가 사용했던 이 방법을 당신도 이용해 보시라. 그러면 당신도 꿈이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알파요 오메가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 가지 큰 약점이 결과 가지고는 설명을 참 잘해요.
근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 과정이 없이 결과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나올 이유가 없죠.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가꾼 그 마지막 결실인데도 수확량이 얼마야. 그 사람이 그 농약 한번 뿌리러 가고 비가 안 오면은 옆에 저수지에 물을 대는 그 수많은 노력은 보지 못하고 아 저기 농사 대풍이래.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넘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 성공의 과정은 결코 만만하고 지루하지 않은데 이런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이 상상 많은 창의성에 관한 책들에서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최대로 써라. 그리고 미래를 지금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해라. 수없이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방법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꿈이 확고하지 않은 분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굳은 좋은 꿈을 깊이 심어놓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주는 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뭐 프록터 gemble 회사의 제거법인데 뭐 다 하는 거겠죠. 그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거에서 이보다 더 불필요한 건 없는가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것이 전부 다 제거되면 더 많은 물자 전략이 될 것이고 일부라도 제거하면 그만큼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도 뭐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의도적인 창의성에서 그 아이디어의 양을 최대로 늘려라 하는 그런 그 근거에서 나온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판단하지 마라. 아직 결정 단계가 아닌데 먼저 판단하고 답을 꺼내 자꾸 지우지 말아라. 알을 나놓고 품고 시간이 필요하고 더 생각해 보면 더 좋은 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이 판단을 먼저 해서 답을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그걸 지금 이제 하지 마라라고 여기서 판단 유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생각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그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뭘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선택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능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면 이거 좋다 나쁘다라는 건 지금 이런 쪽이라면 또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은 거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상상하고 창조하고 건설하고 예견하고 또 새로운 걸 찾아내겠다는 그런 것이 두 개의 흐름인데 이 두 개가 잘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나가봐야 되지도 않을 것 그래갖고 자꾸 잘라버리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기막힌 답이 될 수도 있었던 것들이 마치 아래서 부화를 잘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디어로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안에서 죽는 꼴이 되는 거죠.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한쪽에는 엑셀레이터 밟으면서 창조적으로 막 뭘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비판이나 막 해가지고 나가봐야 망신이야.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자꾸 걸어서 자동차가 뭐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걸 그러니까 한쪽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나온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나오도록 해라 하는 것이 지금 이 판단 유보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실러라는 시인이 아이디어가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지성이 너무 상식이나 이런 쓸데없는 지식들이 간섭을 하면 그러면 창조적 작용은 방해를 받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이 이제 그 5장에 대한 제5장에 대한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을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잠시 봤습니다.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로 드렸지만 자꾸 여러분이 이 숙제에 대해서 자꾸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공책에 일일이 하나하나 땀방울 흘리시면서 자꾸 푸셔야지 이 책의 저자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전체적으로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뭐 앞에서 한 얘기에 결국 반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부에서 우리가 관찰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창의성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그 창의성을 갖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는 제1부의 끝을 정리하는 얘기는 사실은 제가 이런 기회 저런 기회 다 한 얘기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게 문제라고 인지하는 것은 정말 더 어렵다 이겁니다. 문제가 뭔지 알면 그 답은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죠. 우리 회사 벽에도 문제 있는 곳에 답이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답이 바로 그거에 딱 꽂히는데, 문제가 비슷한 데다가 화살을 쏜다고 맞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 문제 같은 방향은 아는데 지점을 못 찾아서 좋은 답을 그 해결책을 못 구하고 오히려 옆에다 쐈기 때문에 더 새로운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다. 나머지는 사실 어떤 경우 흔한 거는 문제가 정확히 알면 그냥 자연히 수학 공식, 요 문제에서는 요 수학 공식이 필요하다 해서 그거 찾아내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계적으로 막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 인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제를 잘 다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한 그 핵심을 찾아가지고 진짜 영원히 덮을 수 있는 그런 문제보다는 비슷하게 해결하고 애매하게 이렇게 끝내가지고 다시 또 그게 그 문제로 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내가 정말 이미 완벽하게 해결했던 문제조차도 이게 정말 확실한가 항상 확인하는,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늘 내놓는 사람한테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런 걸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좋게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의지를 가져도 깜빡하는 사이에 또 잊어먹고, 이게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훈련을 해야지 나중에는 아 참 내가 또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러고서 자기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의지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문제에서 떠날 수 없느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지어 아무런 생각도 없을 것 같은 식물을, 나무나 풀도 그 뿌리를 잘 보십시오. 이파리 하나 아무데나 막 안 납니다.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자기가 어떻게 필요한 물이 어디 있나를 물 쪽으로 자꾸 향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살고 이쪽으로 오면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식물들도 자꾸 진화를 거듭해서 그 생태계가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희망이 없거나 목표가 없거나 기회를 자꾸 놓쳐서 그런 것들은 저절로 오는 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어서 공허할 때도 있고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 불편해 뭘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예방하고 풀어야 되는 것도 문제일 거고 늘 이런 것들이 또 지금보다 더 좋은 게 필요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떠날 수도 없고 문제가 없다는 건 죽은 사람이죠 결국은. 이 책의 그 6장에서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걸 읽어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죽여야지 그러고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게 그 상처는 날지 몰라도 발딱 튀고 나옵니다. 누가 가만히 그 뜨거운 물에서 저절로 죽으려고 그래서 악은 써보고 하죠. 근데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찬물에 우선 살살 넣고 밑에서 불을 살살 데펴서 팔팔 끓이면 꼼짝 못하고 아이고 좋아 그러고서 그냥 지 죽는 줄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바로 개구리 얘기할 때는 맞는데 우리도 지금 문제가 우리 옆에 깔려 있는데 지금 뭐가 그 문제에 나중에 자기가 치명상을 받을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앉아서 당장 아무것도 변화를 못 느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자기를 자꾸 자기 주변과 자기 자신을 자꾸 둘러보고 체크하고 나는 지금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이게 결국은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점검하는 버릇이 습관이 완전히 몸에 붙어야지 조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부족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갖다 놓고 정확하게 길을 가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저 목표를 보고 가는데도 옆으로 자꾸 샛길로 빠져서 한참 방황하다가 다시 또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인생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당당하게 큰 길로 계속 끝까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가 잠시는 방황할지언정 항상 자기를 체크해서 큰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거는 부단한 자기 관리예요. 회사를 제가 이렇게 해봐도 회사의 핵심이 뭐냐, 사장 위치에 앉았을 때는 참 끊임없는 결단, 이 방법을 쓸 거냐 말 거냐 그럴 때 고뇌가 많이 되고, 그러나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나 회사 그 자체 운영으로 보면 관리더라고요. 관리. 어저께 잘 됐다고 오늘 내버려 두고 그대로 해보세요. 그럼 바로 그냥 며칠 몇 달 후에 문제가 또 터져요. 그러니까 꾸준히, 마치 우리가 청소를 이 방이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그대로 놔두고 한번 몇 달 동안 놔둬보세요. 먼지 자욱하고 아무것도 안 생길 것 같지만 흉가로 변하는 거죠. 그 식으로 매일 와서 이렇게 걸레질하고 닦고 그래야지 살아있는 방이 되듯이 회사의 이 생명력은 관리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셔야지 발전이 따르고,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어느 부자가 자신의 농장에서 일할 머슴을 고용했다. 부자는 머슴에게 첫 번째 임무로 부서진 창고를 고치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사흘 정도가 걸릴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머슴은 그 일을 하루에 완전히 끝냈다. 다음날 부자는 머슴에게 월동형 땔감을 충분히 장만해 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일에는 나흘 정도가 걸릴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머슴은 그 일을 하루 반나절에 해버렸다. 이에 부자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른 머슴이 평소에 하던 일 처리 속도와 너무도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머슴의 능력에 만족한 부자가 이번에는 감자 한 자루를 꺼내어 크기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하라고 했다. 제일 큰 감자는 종자용으로, 제일 작은 감자는 가축 사료용으로, 그리고 중간 크기의 감자는 시장에 내다 팔 거라고 말하며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하라고 했다. 부자는 감자를 분류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더라도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머슴이 웬일인지 날이 저물도록 그 일을 해내지 못했다. 해내기는커녕 하루 종일 감자 몇 개를 잡고는 쩔쩔매고 있는 것이었다. 부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머슴에게 물었다. 아니, 이번에는 어쩐 일인가? 그렇게 힘든 일을 잘하던 자네가 이렇게 쉬운 일은 전혀 못하고 있다니. 이에 머슴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저는 주인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잘할 수 있지만 제 마음대로 알아서 결정하는 일만큼은 도저히 못하겠네요. 감자를 한 개 손에 잡아보니 이게 크다고 해야 할지 작다고 해야 할지 또는 중간 크기라고 해야 할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네요. 지시된 일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모습이었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일에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머슴의 신세를 영원히 면치 못할 것이다.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에는 수많은 결정해야 할 내용들이 들어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에서부터 세수하고 식사하는 행위도 그리고 일터로 향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의 일상적인 일에 일일이 골몰하다가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결정해야 하는 일까지도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로서 배우자의 선택 문제나 학업의 선택 문제, 자신의 장래 사업이나 직업의 선택 문제와 같은 중요한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인생을 망치고 말 것이다. 이런 일들에는 당연히 주위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가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확고한 판단으로 책임있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인생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그 나무하고 장작하고 그런 거 뻔한 일들을 잘해도 이게 진짜 애매할 때 많잖아요. 감자 크기가 사이즈로 뭐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주 큰 거하고 아주 작은 거 두 개는 가리겠는데 나머지는 이게 크다고 해야 할지 작다고 해야 할지 사실 애매할 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빨리 구분하는 사람은 그 일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척 보면 가운데 딱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경륜이 쌓이면 척척척 넣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인생에서 자기가 이렇게 직접 결정하는 습관이 굉장히 훈련이 안 돼 있는 편입니다. 저만 해도 그래도 뭐 다행히 이제 하여튼 서양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제가 처음 사실 프랑스 유학 가서 깜짝 놀란 게 거기 가서 뭐 제가 좀 늦게 공부를 해서 그런지 젊은 애들 20살 이렇게 넘으면요 어른이에요 어른. 애들 때는 그냥 애기 이렇게 귀여운데 20살 때 남의 얘기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30이 돼도 부모님한테 뭐 뜯어갈 거 없나 뭐 이상한 나라다. 나이 20이 넘으면 성인 뭐 그냥 너 성인 됐다가 아니거든요. 잘했던 못했던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내가 한 발씩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라는 그런 게 뜻밖의 여기가 훈련이 안 된 나라예요. 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뭐 툭하면 부모님 지원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좀 모진 사람이 돼서 저도 이렇게 딸밖에 없지만은 큰딸이 이렇게 20살이 넘고 그래도 뭐 배운답시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드디어 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길래 밥값 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의심을 하더라고요. 저기 이제 친아버지 맞아 그러는데 그러고서 나중에 자꾸 진짜 막 화냈더니 시집 가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그 부모님한테 밥값 내야 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스스로 부모도 받으려고 그러고 자식도 그거 귀찮아서 밥값 비싸서 혼자 나가서 산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독립심이 키워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하게 되고 자기가 그만한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판단과 이런 기능이 빨리빨리 이렇게 커지는데 여기는 뭐 안 되면 부모들이 막 도와주니까 그냥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성인이에요. 그거는 아직도 미성년자나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이 나라에 저는 아주 큰 문제죠. 너무 냉정하지 않냐 그러지만 제 사실 그 마음속에서 저라고 해서 무슨 뭐 자식이 믿겠어요? 그렇지만은 집안이 제대로 되려면 아버지가 먼저 죽는 게 정답이지 내가 걔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책임 못 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망하는 거고 나 있을 때 혼자 하다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그래도 아직 힘이 있던 없던 아버지가 도와주는 건 아버지 살아있을 때니까 집안이 제대로 되려면 내가 있을 때 실패를 해야지. 그러면 기죽지 말고 또 나가봐라.
이렇게 해서 다음 기회에 나 물러간 다음에 얘가 홀로서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러면 뭐 걔가 믿고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눈을 감고 간 다음에 이 녀석이 집 앞벌이도 못하면 이게 어떡하나 해서 걱정이 돼서 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로 봤던 거고, 지는 냉정하게 이렇게 보였겠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나중에 다 알게 되면, 그리고 지금도 뭐 웬만한 거 우리는 조언이라는 게 없어. 각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안 되면 뭐 이제 성인이니까 그런 것들이 비교적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이 대한민국 상식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뭐 지금도 뭐 그렇게 홀로서기 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저도 또 저도 제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맨날 뭐 자식 걱정이나 하고 살기도 억울하고 사실은 좀 이기적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사회 분위기가 이상한 나라가 돼가지고 성이 됐건만 성인 행동을 하지 못한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해서 좀 개인 얘기까지 막 꺼내봤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문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는 건드려봐야 더 골치 아프다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게 과연 그게 좋은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죠. 우리가 문제를 하나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우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뭐 치사한 얘기인지 몰라도 이윤이 그만큼 창출되고 또 개인이 어떤 자기의 어떤 고뇌를 어린 문제를 해결하면 자기가 그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문제와 맞대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실력도 커지는데 자꾸 이렇게 피하고 그러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게 이 저자의 생각이고 저 또한 뭐 그렇다고 사사건건 문제 다 그냥 세상 만사 문제 다 꺼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볼 때 이거는 내가 건드리지 않을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지더라도 좋습니다.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문제를 못 해결했군 하는 그 의지만 있으면 언젠가는 그 10번, 20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정도의 문제라면 문제도 아니다 하고서 슥슥 더 큰 문제를 향해서 그만큼 자기는 발전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우리들 중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그리고 직업적인 목표들을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설사 그렇게 그 검토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검토한 다음에 또 도망가 버리지 않고 창조적으로 그럼 내가 한번 문제를 멋있게 해결하고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다.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어도 나한테 자꾸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자꾸 문제를 찾아서 그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 언젠가는 저절로 문제가 왔구만 그게 소위 이 무의식이 상당한 그 반응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노력을 하셨으면 하네요. 전에도 말씀 제가 드렸는데 작심삼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도전해서 극복하는 겁니다. 에이, 난 해봐야 3일 견디기도 어려워. 그럼 3일 후에 또 한 번 또 작심하는 거죠. 뭐 그러면 100번 하면 300일이고 그게 1년이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처음엔 3일밖에 못 버텼지만 다음에는 4일이 되고 5일이 되면서 한 달씩은 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 반사로 자동 반응적으로 이제 몸이 다 그 균형이 잡힌다는 겁니다. 실제로 100번 할 필요도 없어요. 10번만 작심삼일 계속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체질이 이렇게 다 돌아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별 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하네요. 항상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거는 자기가 또 깜빡 잊었구나 그러는 것을 자꾸 돌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문제에 이런 좋은 말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리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은 운명의 여신을 볼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눈은 멀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대개 이 신을 여신, 서양에서는 남성 여성 구별을 해서 여신이 됐겠지만 그 운명을 우리가 이렇게 막 운명이 우리를 안 찾아와도 우리는 운명을 보니까 우리가 그 행운이고 운명을 찾아낼 수 있다. 좋은 표현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본 겁니다. 개한테는 적당한 수의 벼룩이 들끓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것은 개가 개인 것을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거 참 슬픈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인생 이런 문제 속에서 그냥 그 현실이라는 이 벽에서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영원한 이 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다 대통령을 하고 의사하고 과학자가 되던 사람들이 점점 크면서 그쪽으로 가냐 하면 그냥 밥만 먹고 살아도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현실이라는 거에 너무 우리가 빠져서 이상이라는 꿈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걸 찾아내서 꿈은 가슴 속에 담고 현실에서 자꾸 한 발짝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놈의 그 벼룩들이 계속 하니까 등만 긋다가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다 잃어버렸다는 이 슬픈 얘기예요. 사실 괴로운 얘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라도 잘해야 되지 않냐라는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충 우리가 제1부의 내용을 마감을 하는 내용이고 각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다음에 또 한 번 다 끝까지 가서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그러면 또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자꾸 푸시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훈련 과정이 돼서 그걸 한두 번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전과 다르게 눈에 전기가 들어가고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게 날 바보로 만드네 그러고 흥분도 하고 쭉 그러고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야호 하면서 나도 되네 별거 아니네 어쩐지 그런 나중에는 이거 시시한 책이 되었으면 하네요. 이상이 이제 일부고 이 일부 내용까지를 우리가 훑어보면 하나의 그 창의성에 대한 개념 파악이었습니다. 이제는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기막히게 브레인스토밍이고 시네틱스고 이런저런 방법을 이 로버트 올슨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근데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과정과 10개의 촉매라는 이 사람은 촉매라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땐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단계죠. 그래서 각자 창의성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한번 배우자는 사실 2부의 내용은 쪽수에 비해서는 단순한 겁니다. 1부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할애된 거고 2부의 내용은 거기 있는 기술적인 내용, 공식 같은 거라서 그냥 그대로 자꾸 하면 될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과정의 측면은 브레인스토밍, 시네틱스 이런 게 다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개괄적으로 한번 보면 보시면 알지만 마음 움켜쥐기, 마음 펼치기 전체적으로는 do it입니다. do it. 문제가 뭔지 알아라 하는 게 정의입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딴 데다 자꾸 목표를 쐈기 때문에 문제가 모르니까 답도 모르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알려는 게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움켜쥐고 마음을 있는 대로 다 펼쳐서 좋은 걸 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적인 개방, 오픈으로 이렇게 되지만 이게 바로 지금 브레인스토밍 같이 아이디어 채집 순간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뽑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모아. 그래서 마음을 건드려서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 가르쳐 주라 이런 것도 배울 건 배우라는 얘기고 마음을 또 깜짝 놀랄 기발난 아이디어 없나 여태까지 모은 아이디어에다 또 그걸 괴상하고 요상한 거 다 갖다 붙여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그냥 느긋하게 요번에 해놓고서 또 거기서 떠오르는 엉뚱한 생각들 막 또 다 끌어모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음 건드리기, 마음 놀래기, 마음 풀어놓기, 마음 짜맞추기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채집하고 그렇게 해서 채집만 해서 뭐 하겠어요. 결국은 뭔가 선택을 하고 확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아이덴티파이로 이 확정 순간에는 마음 뭉뚱그리기, 마음 다져먹기, 마음 북돋우기 이런 또 한 단계 한 단계가 어떻게 보면 처절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뭐 강의 몇 번 들어가지고 저절로 될 줄 알았다면 여러분 착각하신 겁니다. 이거는 히말라야 산을 등정한다는 기분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가 독해야 될 땐 독해야 되고 너그러울 땐 너그러워야 되고 그 완전한 인격자가 돼야지 이거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정말 전과 다른 사람이 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최종적으로 모아가지고 독한 마음을 갖고 힘을 북돋아서 드디어 나오면 그걸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건 단순해요. 하라는 건 뭐 별게 없어. 그냥 알기만 하면 뭐래요. 알고서 안 하면 모르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걸 조금 더 한 단계씩 더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선 이제 그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마음 모으기다 하면은 왜 그 문제가 있냐?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너 왜 부자 될래? 그러면 답이 다 틀릴 겁니다. 나 큰 집이 필요해서요. 나는 누굴 도와주고 싶어서요. 그러면 그래서 답이 다 틀려지는 겁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 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원리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큰 집이 필요하면 문제가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 큰 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문제 포인트가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뭔지 알면 답이 나오는데 부자 되면 큰 집을 갈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부자 되면 큰 집 안 사요. 큰 집은 살지 모르지. 근데 큰 집 사고는 만족 못 해요. 왜? 그 목표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왜 그런지 왜 그러냐 하고 하나씩 자꾸 따지면 다음 시간에 다 나올 얘기죠. 그리고 또 문제를 부자가 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축을 하는 방법, 뭐 절약을 하는 방법. 근데 저축을 하는 문제하고 절약을 하는 문제는 하나가 아닙니다. 두 문제입니다. 저축을 하려면 지금도 은행 가서 돈을 자꾸 넣어야지 저축이 되는 거지. 저축하면서 전략하는 거는 그 다음에 전략은 전략의 문제로 내가 뭘 낭비하는 거 없나 그랬고 두 문제를 이렇게 세부 작은 문제로 나누어야지 그 문제가 정확히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꽉쥐기 여기서는 마음 움켜쥐기로 그랬는데 옛날 싱크탱크에는 이게 더 오히려 편할 때가 많아요. 마인드 그립해서 꽉 움켜쥐고 이걸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무슨 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두 마디 말로 아주 축약을 해서 부자 큰 집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 마음속에서 무의식하고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 그런 이제 하나의 비교적인 문제죠. 사실은 그 마음 펼치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을 인해서 자기가 가진 장애물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내 마음을 더 펼치고 내가 고칠 건 고쳐가지고 나가야지 무대뽀로 나가면 그놈의 자기 가진 결점 때문에 다 무너지고 성공하고는 거리 멀어진다. 굉장히 두 이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분야에 연구를 많이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방법이 100점이 아니겠지만은 이만큼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책을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 게 겨우 이제 문제가 뭔지 안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을 열고 아이디어를 채집하는 거죠. 그래갖고 다양한 지식,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가서도 배우고 문외한한테도 듣고 내가 어떻게 이제 부자 되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혼자서 지가 생각해낸 거는 충분한 답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괴상하고 웃기는 거 이거 다 브레인스토밍해서 엉뚱한 답도 버리지 말아라. 지금 이게 다 그 시네틱스와 브레인스토밍 이런 걸 다 지금 여기 오픈 단계에서 지금 다 아이디어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관계없는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 생소한 것은 익숙하게, 익숙한 것은 생소하게 막 갖다 붙이고 뭐 나무에다가도 막 붙이고 그래서 내가 혹시 아직도 놓치고 있는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아봐야죠. 그래서 그런 단계가 그 마음 풀어놓기 단계고 마음 정리하기는 결국은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씩 또 아직까지도 못 찾아낸 아이디어를 더 찾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확정을 지러 가야죠. 판정을 하고 선택을 하러 가는 게 지금 이제 제 3단계에서 판정 단계에서는 마음 합하기, 마음 독하게 먹기. 이 책에서는 마음 다져 먹기인데 그래서 목적이나 기준을 정확히 한 다음에 그 심지어 무의식까지 동원해서 이거다 하고 올 때까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온 것을 드디어 하나를 뽑았으면은 그냥 무턱대고 또 나갔다가는 거기에 숨어있는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박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점검을 해요. 독하게 먹고 있는 부정적 측면 너 이거 해서 막 그거 생각 안 해본 놈 어디서 다른 사람한테 듣지 말고 바로 자기가 자기를 때려가면서 그 아이디어의 약점을 지금 다 보강을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다 파헤치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이제 완전 무결하다라는 답을 드디어 만들어낸 다음에 힘 에너지를 담고 드디어 이렇게 해서 나가면 최선의 결과는 뭐고 최악의 결과는 뭔가 마지막까지도 확인사살 한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실행 단계에서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그때 또 뒤늦게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어 고칠 준비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그래요 그리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면 아무 결과가 없는데 여러분도 이게 히말라야를 넘는다는 그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를 정성 들이고 땀 흘려서 내가 정말 왜 부자가 돼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해서 진짜 부자가 되시고 또 그 부자답게 그 진짜 부자다운 부자가 되는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내일부터는 바로 이제 그 마인드 포커스에서 마음에 초점 잡는 거 한 단계 한 단계를 저는 꼼꼼하게 드리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 따라서 좀 공부를 많이 안 해오시면 저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나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이 문제가 뭔지 이제 코너를 그 관역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요 책 잘 보고 오세요. 많이 읽고 제가 막 3번이 아니라 이제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30번씩 읽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100번은 읽으셔야 돼요. 결국은 이 책은 복서 100편 의자연이라는 거는 100번 읽으면 저절로 안 돼요. 이런 거 사실 뭐 저런 거 한 단계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 여기 책에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읽으셔서 정말 창조적인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